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아직 덥지는 않고 선선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매우 무더워질 텐데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구강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구강, 턱, 얼굴 등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혀입니다. 혀. 이제 설암이라고도 하죠.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고요. 구강암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 4,000명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전체 암 중에서 한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구강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여타 암들에 비해서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매우 안 좋은 암이죠. 이런 이제 암은 그 기원이 되는 세포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이 구강암의 80% 정도는 구강 점막의 편평세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편평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 세포암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침샘에 발생하는 침샘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막 아래에는 근육이나 뼈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발생하는 육종이 있습니다. 살코마라고 하는 육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흑색종, 그 다음에 또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암, 림프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체 다른 부위보다도 훨씬 더 신경, 혈관, 근육, 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침윤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신경, 근육, 턱뼈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침윤성이 강하기 때문에 구강 점막에서 발생하는 이 편평세포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병원을 찾는 구강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그 주변 신경이나 뼈, 근육, 뼈 등으로 침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침윤이 쉬운 암들은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임파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도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구강 내 혀나 턱뼈는 우리 이제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말하고 씹고 하는 기능,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치료 후에도 심한 기능 저하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구강암 수술의 경우에는 구강 조직의 일부, 뭐 심하면 뭐 턱뼈의 반을 잘라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상당한 기능적인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그 아무리 정교하게 재건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재건이 힘들죠. 그래서 그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건 수술 후에도 이런 기능적인 저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이런 기능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이게 얼굴이다 보니까 기능적 저하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저하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게 턱이나 얼굴에 변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많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이렇게 얼굴에 어떤 추형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러한 그 구강암의 경우 특히나 다른 암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구강암의 경우에 특히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보통 구강암 진단 후에 완치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대략 한 50% 정도인데, 이게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한 8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 발견되면 그것이 뚝 떨어져서 2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입안에 발생하는 거라서 이게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입만 벌리면 이게 다 보이는 부위이고, 예를 들면 다른 신부의 장기들은 직접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입안에는 쉽게 이게 관찰이 가능한 곳이라서 오히려 빨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발견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직은 이제 구강암에 대한 그 인식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뭔가 발견되었을 때 이게 뭐 단순 염증으로 여긴다거나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래도 요즘은 대략 거의 이제 3기 4기 구강암으로 발전돼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략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60% 정도에서 이미 말기암으로 전이가 된 다음에, 발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구강암에 대한 이제 캠페인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리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게 단순한 그 구강 내 단순 염증으로 잘못 오인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더 구강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구강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암병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도 몇 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특히 이게 적색병변과 그다음에 백색병변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적색병변은 이제 홍반증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색병변은 백반증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반증과 백반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홍반증과 백반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더더욱 구강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입안에 뭔가 허옇게 뭔가 끼어 있다거나 또는 아주 붉게 변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이게 구강암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은 예방적인 제거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조기 증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빨리 이거를 발견을 하려면 첫 번째가 입안에 어떤 이제 궤양이 생겼는데, 이제 입안이 헐었는데 이게 낫지 않고 2주에서 3주 이상 아주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속히 전문의의 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안에 어떤 불균일한 백반증, 백색병변이나 홍반증, 이 어떤 적색병변, 또는 까맣게 보이는 흑색병변도 있습니다. 이런 흑색병변이 보일 때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강 내나 또는 목에 어떤 혹 같은 것이 만져질 때, 이런 혹 같은 것이 만져질 때 이런 경우도 이제 구강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이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또는 또 입안에 생긴 상처가 뭔가 이게 생겼는데 잘 안 아물고, 이게 염증 같은데 이게 뭐 소염제나 항생제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조속히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이가 흔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 물론 이제 이제 치주염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게는 어떤 치은 암에 의한 치주 소실의 경우도 갑자기 치아가 막 둥둥 뜨고 흔들리게 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자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가끔 이렇게 거울을 사용을 해서 입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을 사용해서 입안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입안에 뭔가 좀 아까 말씀드린 백색병변이나 어떤 홍색병변 또는 흑색병변 이런 것들이 관찰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 아래 특히 이제 혀의 배면이라고 그러는데 혀 아래나 또는 그 잇몸 또는 볼 안쪽 이런 곳들도 좀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뭐 볼 안쪽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편평태선 같은 것이 발생해서 허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볼 안쪽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좀 관찰해 보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제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그 이러한 구강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그 주요한 위험 요인이 뭐냐? 위험 요인들은 일단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어떤 구강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 HPV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위생이 너무 불량할 때, 구강 위생이 너무 불량하거나 또는 그 영양 불균형 상태일 때,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죠. 그리고 뭐 또 잘 맞지 않은 보철물을 그 오래 끼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금연입니다. 금연. 여러분들 그 담배 과계 보면 그 구강암 발생해서 아주 그 흉측한 게 변한 그런 사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진이 담배 과계 찍혀 있어도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용감하다고 하셔야 될지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 과계 이 구강암 사진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담배를 피울지 말지 좀 결정을 하시면 이렇게 뭔가 이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주해야 되겠죠. 너무 과도한 음주는 구강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주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입안에 발생하는 암은 들여다보기가 쉬워요. 육안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췌장암이나 위암이나 다른 거는 이거는 직접 들여다보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내시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뭔가 어떤 뭐 MRI를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구강암은 열심히 잘 들여다보고 또 그 간단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우리가 그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통 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죠. 항상 입안을 좀 청결하게 하시고 입안에는 사실은 그 이제 인체 여러 다른 곳에 비해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뭐 음식도 들어오고 심지어 하다못해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들어오고 등등 해서 온갖 것들이 다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안은 항상 청결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구강위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HPV 백신 접종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건강한 미소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조기 발견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심하지 마시고 이게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역시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30여 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 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분들이 이게 자기 관리 좀 철저하신 이런 분들이 보면 치료도 조기에 치료가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장기적인 예후도 좋고 또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말고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뭐 대부분의 다른 질병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역시 꾸준함이 최고입니다. 꾸준히 점검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검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유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구강암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갑자기 앗아갈 수 있습니다. 설사 낫는다 하더라도 많은 기능자를 안고 살아야 되고 또 얼굴에 변형된 얼굴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재건술이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고 씹고 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강암은 특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소한 나나들님, 저는 피곤하면 잇몸에 하얀 게 자주 생겨서 걱정이에요. 이런 것도 괜찮은가요? 그거는 일단은 허옇게 생긴 것의 이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구강 점막이 이렇게 벗겨져서 생기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제 구강 점막도 계속 턴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라면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칫솔로 하시면은 그런 건 잘 벗겨지잖아요. 그런 거는 뭐 구강암은 아니고 이게 칫솔로도 허연 게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 이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 걱정이 되시면 그건 꼭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 아버지가 오래 담배를 피워서 걱정입니다. 이제는 하루 한 개비 정도로 줄이셨는데 예전에는 오래 피우셨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하루 한 개비 정도로 줄이셨다고 하면은 안심이긴 한데, 근데 이제 과거에 헤비 스모커였다고 하면은 이게 여전히 위험 인자는 안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한 개비 정도로 줄이신 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한 일이고요. 하지만 혹시 이제 과거의 과도한 흡연으로 인해서 구강 내 어떤 병변들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젤리 먹다 말했죠.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치과 정기 검진을 받을 때 구강암도 함께 확인해 주시나요? 따로 구강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제 치과 정기 검진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강암은 비교적 관찰이 쉽기 때문에요. 이게 치과 정기 검진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구강암이 발병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강암이 의심된다고 하면 아마 치과 정기 검진 해주신 선생님께서 다른 이제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잘 이렇게 인지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 같은 대학병원 치과병원 같은 것을 이제 방문을 하셔서 정밀한 구강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기 검진으로도 걸러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내가 좀 이상하다. 이게 구강암 검진을 꼭 받아봐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치과대학병원에 구강암면외과 같은 곳을 그런 곳이나 아니면 구강진단과 같은 곳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밀가루만 끊자.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혀 아래쪽에 자꾸 혀 아래쪽에요. 헌 자국이 생깁니다. 치주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가니까 걱정이 되네요. 이런 증상도 구강암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이게 혀의 배면에 헌 자국이 생기는 거는 조금 조심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헌 자국이 생겨서 그냥 뭐 일주일 내에 다 없어지면 큰 상관은 없는데요. 저게 일주일이 2주에서 3주 이상 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거는 뭐 이렇게 치주염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게 혀 아래쪽에 자꾸 이렇게 궤양이 발생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질병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꼭 이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안은 괜찮은데 한쪽 턱 아래 림프절이 만져져서요. 피곤하면 볼록해 질 수 있다고 하는데 림프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림프절은 그야말로 이제 그 면역에 관련되는 기관이죠. 거기에는 이제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이 세포들도 있고 해서 림프절은 이제 어떤 면역과 관련된 기관인데 거기가 볼록해지는 경우는 뭔가 어떤 구강 내에 이제 염증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주변에 어떤 정말 어떤 림프암 같은 것이 생겼다거나 하면 볼록해질 수 있죠. 그 림프절이 크게 만져진다고 하면 그거는 꼭 검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작아지지 않고 계속 그 볼록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술동자님 30대 여성입니다. 충치나 구내염 같은 입안 질환이 없는데도 평소에 입냄새가 심해서 고민이에요. 양치도 꼼꼼하게 하는데 입냄새가 왜 지속될까요? 굳이 어디가 안 좋다를 보면 소화를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원인일 수 있나요? 그 입냄새의 원인은 이제 대략 80% 정도는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 나머지 한 20%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입냄새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폐에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을 경우에도 입냄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폐농양이나 또는 어떤 강경변이나 또는 그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입냄새는 이제 각각 좀 특이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냄새에 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구강 내 질환도 없고 그 양치도 꼼꼼하게 잘 하는데도 입냄새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그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강암이 의심되면 치과 중에 어느 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일단 구강암이 의심된다고 하면 가까운 동네 치과 선생님께 먼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게 정말로 그 선생님께서도 이건 이제 구강암이 의심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이제 치과대학병원에 구강진단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구강진단과를 방문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게 이게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구강외과 또는 구강아간면외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치과대학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외과 또는 구강아간면외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링 후에 이가 시리고 아픈데 너무 자주 하면 치아에 안 좋은가요?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게, 스케일링 후에 이가 시리고 안 좋은 거는 아픈 거는 이거는 이미 치아나 또는 치주 조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후에 시리고 아픈 거지, 이게 스케일링을 했다고 해서 이가 시리고 아픈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 몸에 이 때를 미는 것과 비슷한데, 물론 이제 때를 너무 세게 밀면 아프겠죠. 근데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긁어내는 거라서 이게 일시적으로 지각 과민 증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는 거고요. 근데 이가 시리고 너무 아픈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치석이나 치태가 너무 많이 끼어서 이미 치아 뿌리 부분까지 노출이 된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더 치석제거나 또는 나아가서 이제 치근 활택술, 치주소파술 같은 이러한 치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스케일링을 자주 한다고 해서 치아에 안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을 자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부가 안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네. 자, 이갈이가 심한 편인데 꼭 마우스피스를 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갈이가 심하시다면 꼭 마우스 가드라고 그러죠. 마우스 가드. 마우스 가드가 또는 이갈이 방지 장치를 끼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갈이가 있게 되면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치아가 마모되겠죠. 이게 우리가 교모라고 하는데 치아의 마모가 쉽게 일어나게 되고, 또는 치아가 마모될 뿐만 아니라 치아에 균열이 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갈이가 심하게 되면은 치아를 쥐고 힘드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치아의 지지 조직에도, 치아를 잘 지탱해 줘야 될 지지 조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가 쉽고요. 또 이갈이가 심하게 되면 귀 앞에 턱 관절이 있는데 턱 관절에 무리가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갈이가 심하시다고 하면 꼭 마우스 가드를 끼우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차가운 물만 마셔도 이가 번쩍 시려요. 번쩍 시리죠. 충치도 없다는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나요? 차가운 물만 드셔도 이가 번쩍 시린 경우는 이게 어떤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됐다거나, 또는 이제 에보프렉션이라고 해서 치아의 경부 부위에 마모 현상이 생겼다거나 하면 차가운 물만 드셔도 이가 번쩍 시리거든요. 그래서 이가 번쩍 시리다고 하는 거는 이 치아가 우리한테 주는 사인입니다. 나한테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제 사인이기 때문에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구강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수술이 잘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술 이후 구강암이 다른 암들에 비해 재발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입과 관련이 있다 보니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흡연과 금주를 하시고, 흡연을 줄이시고 금연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술도 좀 절주를 하시고, 이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나 이런 암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야채나 채소류들을 좀 줄여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입안에 어떤 이제 자극이 가해지는
그런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들은 꼭 피하시고요. 또 입안에 혹시나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ABCD 1, 2, 3, 4님 꼭 완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한 5년 정도 지켜보셔서 재발이 없으면 일단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꼭 완치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그 뭐 수술 이후에도 꼭 그 수술 받으신 이제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이 스크린을 좀 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ABCD 1234님. 네. 자, 밀가루만 끈자님. 교정 후 턱이 아프고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교정 때문에 턱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나요? 거기에 관해서는 뭐 여러 논문들이 나오는데, 교정 때문에 턱 관절이 안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교정했다고 해서 턱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이게 턱이 아프고 소리가 나는 거는 이게 교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턱이 아프고 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꼭 이 치과를 방문하셔서 턱 관절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거 방치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즉시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미미님, 커피를 많이 마셔서 앞니가 누렇게 변했는데 치과 미백 말고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커피로 인한 외인성 착색의 경우에는 뭐 이제 칫솔질을 좀 정기적으로 자주 하시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앞니가 누렇게 변한 것이 꼭 커피 때문인지 또는 다른 원인인지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그 커피를 줄이시고 그리고 양치를 자주 하셔서 앞니 누렇게 변한 것이 이제 다시 좀 원래 색상으로 회복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신 것이 좋겠고요.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미백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커피를 드시더라도 바로 좀 물로 입안을 헹구시거나 또는 뭐 바로 가볍게 좀 양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턱을 크게 벌릴 때마다 한쪽이 뚝뚝거리면서 턱관절이 빠졌다 들어가는 소리가 나요. 이 전형적인 이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죠. 이 치과 가시면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 방문하셔서 꼭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레몬님, 혀의 백태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뇨겠죠? 당뇨가 15년쯤 됐습니다. 양치를 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데 요즘 몇 달은 오마이갓 백태 대신 커피색으로 변했습니다. 혀 클리너로 없애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겨 있습니다. 충치로 1년여간 혀가 닿아서 아팠는데 며칠 전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작하면서 치과에서는 구강암 이상은 없다 했는데 대학병원 가봐야 할까요? 이게 일단 혀에 지속적인 자극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혀가 커피색으로 변했다고 하면은 물론 뭐 이제 검진하신 치과 선생님께서도 제대로 잘 검진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대학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별게 아니실 수 있고 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보다 산이 좋아. 바다도 좋고 산도 좋습니다. 저는 예. 할아버지가 틀니를 하셨는데 자꾸 헐거워지고 음식을 잘못 씹으세요. 틀니를 다시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임플란트로 바꿔야 하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틀니 하시고 나셔서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헐거워진 거라면 그거는 틀니를 다시 맞추시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보통 틀니를 하시고 나셔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구강 내의 어떤 그 뼈의 상태나 구강 점막의 형태들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틀니를 다시 맞추시게 되면 그건 많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떤 이제 남아 있는 그 잔존 치조제라고 하는데 잔존 치조제가 많이 흡수가 되어서 틀니만으로 지탱이 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보조적으로 몇 개 심어서 그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음식을 드시는데 잘 드시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치과를 방문하셔서 이것이 틀니가 오래돼서 생긴 문제인지 그렇다면 이제 틀니를 바꿔서 어느 정도 유지력이 회복이 될 건지 이걸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임플란트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나영님, 가끔 혀의 일부분이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는데 전에 없던 증상이라 안 아프면 좋겠어요. 추측을 한다면 몸이 많이 피로하거나 하면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몸이 많이 피로하거나 하시면 혀에 통증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혀의 통증, 어떤 설통이 이 지속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역시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괜찮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아프다가 안 아프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최이숙님, 구내염도 너무 심해지고 괴롭죠. 구내염 심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구강암 의심되는 증상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제 검사가 받고 싶은데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 치과 가면 되나요? 일단 동네 치과가 가깝고 또 편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일단 한번 그 동네 치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동네 치과 선생님께서 진료 의뢰서를 써주시면 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을 방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치과 선생님께서도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대학병원을 방문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의 구강진단과를 먼저 방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아님, 입냄새 관리하는 팁 부탁드립니다. 가글, 양치껌, 자일리톨 뭐가 좋나요? 입냄새 관리하는 것이 일단은 입냄새의 원인이 구강 내에 어떤 치주염이 있다거나 충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입냄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강 내에 이제 발생한 질병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입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식습관, 혹시 입냄새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으신지 그런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글이나 양치 좋습니다. 근데 껌이나 자일리톨은 그렇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냄새를 냄새로 덮는 거기 때문에 껌이나 자일리톨은 별 효과가 없고요. 가글이나 양치는 좋습니다. 일단 구석구석 잘 닦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쁠 경우에는 가글액을 통해서 가글을 하시는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은우님, 턱 빠지는 거 치과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가면 수술하나요? 아니면 교정을 하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턱관절 장애가 아주 심각하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때 대부분 간단한 물리치료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물리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스플린트 같은 입안에 끼우는 장치를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게 어떤 보톡스 같은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수술은 정말로 아주 턱관절 장애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서 여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 안 됐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이 턱관절 장애가 어느 단계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또는 3단계나 4단계인지 이거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한다거나 무슨 교정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턱관절 장애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아주 매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구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너무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뭔가 이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치과를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즐거운 주말 오후 되시고 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